저번 시간에 저희가 부동산이 매우 위험한 이유를 단기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어떤 거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부동산 PF 문제라고 그랬죠. 바람님 1등으로 올리셨네요. 금리랑 부동산 PF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부동산 PF 터진다고 해서 부동산 PF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온다. 혹은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으니까 이번 금리 인상으로 잃어버린 30년이 온다. 이런 상황은 아니죠. 일본도 금리를 올렸다가 내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PF 문제가 터졌다가 저기 떨어져 나갈 것들은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보더라도 장기적인 위험이 굉장히 많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인구 문제가 크다.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면서 잃어버린 30년이 왔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 때문에 잃어버린 30년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왜? 인구 감소가 되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인구 감소로 수요 감소된다고 해서 집값 안 떨어진다. 왜냐면 인구가 줄어들어도 가구 수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 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가구 수가 감소하느냐? 2029년부터. 그리고요, 전국적으로는요 40년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7년 남았고 요거는 13년 남았죠. 그렇게 길게는 안 남았어요. 근데 10년 뒤에 다시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5년 떨어진 다음에 사이클상으로. 이런 건 둘째치고 이것도 깨질 거예요. 왜냐? 지금 가구수 증가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가구수 증가는 가수가 많죠. 왜 가수가 많느냐? 자, 최근에 가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도가 언제일까요?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증가를 했다. 왜 코로나 때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때 갑자기 가구수가 증가를 하지? 밖에 잘 나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인구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가구수가 증가했냐 라고 보면은 그때 규제가 엄청 들어갔죠. 그래서 코로나 터진 것도 있지만 당시에 규제도 많이 들어갔고, 또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해줬다. 그러니까 가구를 나눠가지고 다 분할을 해서 증여를 하든가 아니면 증여성 거래를 통해 양도를 했죠. 그러면서 가구수가 엄청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기에 또 청약받으려고 가구 막 늘어나죠.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다가 이름만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가구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왜 가구수가 더 빨리 줄어들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더라. 그리고요, 요것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에서 뭐라 그랬느냐, 라이트하우스를 비롯한 폭락론자들은, 저희가 나왔어요, 저희 이름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요 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만 주장을 한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만 들고 왔고요,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가 수요 감소만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들이 뭐가 더 있냐? 생산 인구가 감소되죠. 특히 인구 감소보다 위기인 거, 앞으로 잠깐 다시 가볼게요. 인구 감소보다 더 문제인 건 생산 인구 감소죠. 그래서 생산 인구가 감소되면 GDP가 떨어지죠. 왜? 자, 100명이 100만원씩 받았어요. 근데 경제가 성장해서 150만원으로 월급이 늘어났는데 버는 사람이 50명으로 줄어요. 그러면 이때의 GDP는 1억이지만 이때의 GDP는 어떻게 되죠? 7,500만원이죠. 분명히 버는 돈은 늘었는데 GDP는 줄더라. 그러면요, GDP는 뭐예요? 국내 총생산. 그러면은 국내에서 창출할 수 있는 생산성이 이 정도이다. 1억이었으면은 부동산 시장에 절반만 들어간다고 해도 5천이 들어가죠. 근데 7,500만이에요. 요게 절반이 들어가게 되면 3,75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오로지 유동성 장난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부동산 자체가 생산성이 있진 않다. 강남 아파트를 샀어요. 주변에 호재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다. 그건 주변에 호재가 생산성이 있는 거지 아파트가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생산성 이야기 해봤자 재건축인데 그것도 생산성은 아니고 때려 부수고 짓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가만히 냅둔다고 해서 5구가 8사로 커진다든가 8사 두 채 사놓으면은 결혼해서 5구 하나 낳는다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유동성이 감소하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인구 감소보다 더 위험한 게 고령화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요,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 부양비입니다. 예전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많았다. 그런데 쭉 빠지고 있죠. 왜? 계속 애를 덜 낳으니까. 요거는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줄어버리죠. 그래서 생산인구 감소는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또 의료기술의 발달이 되니까 이렇게 부양비는 늘어나더라. 그러면요, 100명을 부양할 때 만원씩 필요하면 100만원이 필요하죠. 인당 만원씩 쓰면 돼요. 그런데 생산인구는 50명으로 줄었는데 부양할 사람이 150명이 됐다. 그러면 150만인데 50명이 내야 되니까 3만원씩 내야 되죠. 그럼 부담이 3배가 되더라. 그러면 유동성을 모으기도, 돈을 모으기도 더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화폐가치 하락돼가지고 월급 더 받으면 뭐예요? 나가는 게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인구 감소의 문제는 그냥 집을 살 수요가 감소돼서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 정도의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데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소득이 감소하죠. 첫 번째, 어떤 소득? 전체 GDP가, 즉 생산성이 감소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지출이 증가하죠. 뭐가? 부양비가. 그러니까 유동성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부동산계의 BTS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안티팬들 들어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셔야 돼요? 가계부채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우리나라 부채 위험을 보셔야 된다. 문제는요, 가계부채는 이건 일단 세계 최대, 우리나라가 넘버원이죠. 기업 부채도 많고 정부 부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비중으로 높지는 않다. 높지 않은데 괜찮은 거 아니냐? 정부 부채가 높은 나라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막 200%, 250% 막 거의 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0% 된 거 가지고 왜 난리냐? 그런데 일본은 그게 가능했던 게, 첫 번째는요, 일본의 국민성 자체가 뭐예요? 투자 뭐 이런 거, 부동산 예전에 80년대에 주식 부동산으로 버블 만들었다가 90년대에 제대로 망한 나라죠. 뭐예요? 저축하죠. 저축하고 뭐예요? 채권 사죠. 무슨 채권? 국채. 그러니까 많이 발행해도 지들이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기축통화니까 많이 발행하더라도 화폐 가치가 그렇게 급락하진 않는다.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부채가 위험하다. 제일 먼저 보실 부분은 가계부채 문제죠. 작년 말 전체 차주의 DSR은 37.1%인데 주담대 보유자의 DSR은 47.6%에 달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 언제예요? 작년 말 21년 12월 21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1%였죠. 그런데 여기서 1%가 오른다. 이때 47.6%였는데 1%가 오르면 2%죠. 이때가 58%다. 물론 기준금리랑 시중금리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보통 기준금리보다 대출금리가 사실은 더 빨리 올라가죠. 원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예요? 그러면 얼마일까요? 여기 10.4% 늘었는데 못해도 2% 이상은 늘겠죠. 60%를 훌쩍 넘었다 지금. 그러면요, 앞으로 집값이 진짜 거의 최소 30-40%는 빠져야지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영끌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저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에서 LTV 줄여가지고 할 때는 막 주거 사다리 끊는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위기 터지니까 LTV가 50%라 집값은 그렇게 안 떨어질 거다. 이게 문제인데, 이게 돈을 못 갚는데 최소 30%가 떨어져야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때 사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전세금 합산. 요거 합산하면 세계 1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번에 한번 키움의 서영수 이사님이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가계 신용이 거의 한 2,000조 되죠. 여기에 이제 법인인데 1인 법인, 진짜 그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 이런 가계성 부채, 그 다음에 전세 시가총액, 이런 거 다 더하면 최소 4,000조가 나온다. 한 1,800조 정도인데, 1,860조? 이 정도인데 최소 4,000조가 나온다. 이게 터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기업 부채, 좀비 기업 뭐예요? 좀비 뭐죠?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비처럼 죽은 기업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즉 내가 100만 원을 벌어, 근데 갚아야 되는 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이런 기업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한계 기업. 이게 엄청나게 많더라. 근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버텼던 거예요? 저금리로 거의 그 이자를 안 내다시피 하다 보니까 버텼는데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작살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부채도 지금
이런 걸 때리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기업들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 붕괴. 몇 개 부도 나겠죠, 부도. 이런 것들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면은 막 그런 이야기예요. 상생론자 유튜버들 보면은 무조건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악착같이 월급의 8, 90% 저축해가지고 일단은 집 사고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일단 투잡, 쓰리잡이 안 돼. 직업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데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얼마나 뽑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일자리 뺏어가지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말 자체가 쓰레기고 사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국가부채. 국가부채가 상승하게 되면은 뭐가 문제예요? 일단은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경제성장률 이만큼 감소하고 떨어지면은 GDP는 이만큼 감소해요. GDP가 11조씩 빠진다. 이게 그냥 크게 이야기해서 11조지 기업들 자체로 타격받는 나라들 많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가 더 힘들어지죠. 외국인 자본이 계속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국가부채 상승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뭐 코로나 때 다 같이 상승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조금 억제를 해야 되겠죠.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세를 해요. 세금을 감세를 하면은 걷는 건 줄어요. 그런데 돈 풀 일은 많죠. 뭐 소상공인 지원도 해야 되고 영끌 지원도 해야 되고 B2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 데다 돈 다 쓰고 있는 거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김진태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또 50조 터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부채 많이 불어나서 지금 제일 힘든 나라 어디죠? 일본이죠. 아르헨티나는 뭐 국가부채 문제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고 국가부채 문제는 일본이죠. 일본이 국가부채가 세계 1위다. 넘사벽 1위다. 2위는 용납하지 않는 1위다. 일본이 1위인 거는 1, 2위 차이가 뭐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차이 정도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무슨 상황이 돼요? 지금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나와요? 53조 원을 퍼붓고도 엔화가 방어가 안 돼요. 왜? 금리를 올려요. 국가부채가 1000조라고 합시다. 1000조에 1%예요. 연 10조씩 갚아가면 되는데 이자를 여기서 1.25만 되더라도 2.5조가 더 늘어나요. 1.5%가 되면 5조가 더 늘어나요. 이러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은 계속 환율이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보시면요. 장기적 침체를 이끌 것들. 저번엔 단기적 침체를 이끌 것에서 금리하고 부동산 PF 이것들이 욕 아닙니다. 시발점이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인구 감소가 굉장히 심각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령화가 심각하다. 그리고 일단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이게 기업 국가부채 문제로 번질 수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 터지면 결국엔 국가부채로 메꿔야 돼요. 기업부채 문제 터지면 국가부채로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였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늘렸다. 요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해졌다는 거. 요것만 보시면은 10년 뒤에 집값 다시 더 오를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